자, 이제 공공부조의 이론 파트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390쪽에 밑에 4번이죠.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좀 정리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재정의 예측성입니다. 자,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왜 예측이 용이할까요? 이거는 가입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가 보험료가 들어오고 또 얼마가 나갈 것이다. 이게 대충 알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언제 빈곤자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빈민이 될 사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죠. 자, 두 번째, 자산조사. 자,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분명히 자산조사를 해야 돼요. 앞서도 제가 정책론에서 수업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 강좌 자산조사는 필요시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자,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3번 재정충당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중심이에요. 주로 재정을 충당한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 세입에 의해서 재정을 충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조달하지만 공공부조는 수급자는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없다. 그래서 급부 없이 반대급부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대상자의 수. 사회보험의 대상자 수는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요. 그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공부조는 아무래도 극빈층만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다. 자, 옆에 낙인입니다. 공공부조 대상자는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빈민임을 사회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낙인, 즉 스티그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공공부조부터요. 기원이요. 공공부조는 빈민법이에요. 빈민법,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 목적, 빈곤의 완화. 재정 예측은 곤란하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자산조사는 반드시 하고요. 재정 충당은 일반 조세로 하고 대상자 수는 적고 낙인은 발생되고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사후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자, 요거는 조합에서 기본합니다. 공제조합에서 기본하고 목적은 예방이나 비보장 경감, 다시 말하면 사전적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재정 예측은 좀 공공부조보다는 쉽고, 그다음에 자산조사는 필요 없죠. 전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재정은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대상자 수는 다수고 낙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공공부조가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인데요. 위스타트하고 헤드스타트가 나옵니다, 미국에. 이 스타트 운동은 시험상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타트라 그러면 빈곤의 대물림 방지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빈곤의 대물림. 그러니까 빈곤자들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빈곤자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빈곤이 더 넘어가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의 위스타트 운동은 사실 시험상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급된 바가 없고요. 6번의 헤드스타트도 시험상 제가 정리해 드릴 건 없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빈곤 대물림 방지 제도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7번에 자산조사가 있는데요. 자, 이 자산조사도 자산조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1번에 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필히 행해지는 것으로 복지 수혜자에게 수치욕을 조장시키는 등 명예훼손에 영향을 주고 수급자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해요. 여러분 소극적 자유 기억나십니까? 뭐의 어떤 자유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죠. 이게 소극적 자유죠. 그러니까 자산조사를 하게 되면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간섭해야 돼요. 너 어제 가진 거 얼마 있어? 뭐 가족이 어떻게 돼? 이런 거죠. 개인 생활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아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4번이에요. 소득조사보다 자산조사의 낙인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산조사 안에 소득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범위가 큰가? 요거 하나까지 정리하십시오. 자, 이 정도로 해서 기초이론을 마치게 되고요.
자, 드디어 8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출제율 떠나서 비중 또는 중요도 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파트예요. 해서 지금 여기가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전문을 한 조문 안 빼고 다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앞서도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가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이걸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되도록이면 처음 보실 때는 큰 틀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반복해서 보셔서 여러분 걸로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우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시겠습니다만 99년 제정이고요. 2000년 시행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연역이죠. 여기 좀 없습니다. 옆에 그냥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1조서부터 제가 중요한 사항을 쭉 짚어드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한 번은 겪으셔야 할 과정입니다. 자, 목적 큰 의미 없고요. 자, 2조 정의죠. 1번 갑니다. 수급권자 그랬습니다. 요거 앞서 유사한 거 보신 적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요. 이거 비교하시라 그랬죠. 두 번째, 수급자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그 다음 3번,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두 개입니다.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품이라고 한다. 그 다음 보장기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자체죠. 그러니까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체크하셔야 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또는 국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래도 안 되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 5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부양의무자입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이게 부양무자. 그러면 이 부양의무자 규정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려면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 인정액 규정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부양의무자예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있는 거 그대로 써드릴게요.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배우자. 일단 제가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개정 전에는요. 개정이 뭐 언제 됐다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끝났었어요. 근데 개정 이후의 현행법은 그 뒤에 뭐가 있죠? 밑에 보면 단서가 있죠.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아, 요거 단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자, 여러분이 시험상 최근에 이제 보실 때 향후에는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만 암기하시면 큰일 나죠. 단 사망한, 이거 다 칠게요.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분명히 제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니까요. 나를 기준으로 내 자녀의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부양 의무자예요. 그렇죠? 일촌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내가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 근데 아들이 어떤 사고로 미리 사망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나한테 부양 의무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했죠. 그럼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 자꾸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6번.
자,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자, 요 조문은 안 하셔도 돼요.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 여기서 최저보장 수준이 아랫줄에 요거 줄 쳐놓으십시오. 특별히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 그랬어요. 여기 종류별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개정에서 개정 이전에는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진 않았어요. 그냥 수급권자로 hen정이 되면 해당이 되는 조건의 수급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건이 따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훨씬 복잡해진 거예요.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처음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급여 종류별이라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급여 종류별. 자, 그다음 7번.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랫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 선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 선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최저생계비는 계측, 그냥 계산만 하는 걸로 끝내고 급여 선정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자, 요건 여러분 정리해드렸죠?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최저생계비를 쓸 때는 이걸 쓸 때는 최저생계비가 얼마라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 기준 얼마, 5인 가족 기준 얼마 이런 생계비가 나오게 되죠. 이게 나올 때에는 우리가 빈곤을 절대적 빈곤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빈곤론 했죠. 이걸 사용했다는 얘긴데, 그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쓰냐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써요.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이게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 바뀌어요. 그러면 기준 중위 소득은 전체 소득 가운데 딱 중간치죠. 그러면 빈곤은 우리 아까 공부했을 때 절대 빈곤인가요? 상대 빈곤인가요? 그렇죠. 기준 중위 소득은 매달 바뀌고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 상대적 빈곤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빈곤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아시겠나요, 이거? 그렇죠? 자, 내용 계속 확인할게요. 자, 8번 갑니다. 개별 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제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9번 소득인정액 나왔네요. 아까 제가 부양 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소득인정액 개념이에요.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도 정리할 게 더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시겠죠?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썼는데 지금 안 써요. 그러니까 절대빈곤에서 현재 이걸 쓰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상대빈곤으로 바뀌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소득 소득 인정액 이것은 방금 보신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내 실제 소득에 불구하고 얼마 벌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 환산액은 내 재산이 소득으로 봤을 때 얼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할 건 인정액이라는 게 평가액 플러스 환산액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예를 들면 바꾼다면 소득평가액은 소득인정액 더하기 환산액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10번. 자,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 보통 차상위 계층이 개정 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상위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지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괄호에 있죠. 자, 시행령 3조 차상위 계층 법 2조 10호. 자, 조문은 상관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쓴다 그랬죠. 제가 좀 전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거 필암기해 두십시오. 현재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에요. 예전처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아닙니다. 자,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요. 11번.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 이거죠.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자, 국민들이 소득이 쫙 다양하겠죠.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암기 내지는 여러 차례 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3조 갑니다. 기본 원칙. 자,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양성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큰 의미는 없겠고요. 2번,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서 그걸 먼저 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부양 의무자 부양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있다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그걸 먼저 적용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에 보니까 50만 원 해줘라 이랬어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니까 100만 원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수급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 조항에 의해서 다른 법령을 먼저 적용하면 50만 원만 받게 되죠. 이 경우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나머지 50만 원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다음 됐고. 자, 급여 기준입니다. 1번.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요거 줄 좀 쳐놓으세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 이 법에 따른 급여 기준은 수급자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급여 종류별. 이전에는 종류별 아니었습니다.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사항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종류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합니다. 왜 가구 단위로 합니까? 그 안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4번.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예를 들면 10만 원 해줘라 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자체 돈이 많으니까 10만 원 이상 해줄래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4조의 2 요거 지나가고요. 요 4조의 2는 이 주거급여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주거급여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추후에 말씀드리고. 자, 5조가 삭제입니다. 여기 괄호에 수급권자 범위가 삭제되어 있는데 왜 수급권자 범위가 삭제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수급권자 범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여 종류별로 새로 규정돼서 그래요. 제가 그 종류별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한 번 선정이 되면
필요한 건 다 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종류별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수급권자 범위가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 자, 5조 2 갑니다. 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6조 갑니다.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입니다. 자, 1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 종류별, 자꾸 눈에 띄셔야 돼요.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사회보장,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암기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일이죠. 8월 1일 기억해 두시고요.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합니다. 8월 1일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합니다. 자, 1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가구의 가구 경상소득, 거기 괄호에 있는데 밑에 있습니다. 경상소득 그죠? 의 중간값에 괄호는 빼고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이에요.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규모가 다 다르죠. 규모별로 산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6조의 상가입니다. 소득 인정액의 산정. 아까 소득 인정액 써있죠. 평가액에다가 환산액을 더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1랑 갑니다. 6조 3의 1항. 자, 가구소득의 소득 평가액은 이겁니다. 평가액은 가구소득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 가구 소득 평가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 4개가 있죠. 소득이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죠. 요게 암기라는 거예요.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 평가액에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2항 갑니다.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그랬어요. 요거죠.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한다. 이 경우 소득을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예요. 여기는 올라가죠.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는 짤막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급여 종류 방법입니다. 아까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자, 7조에 가보시면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7가지가 나오죠. 필암기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 7가지 눈 감고도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하나하나 나옵니다. 앞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해가지고 7가지죠. 자, 옆에 가보죠. 자, 2항, 3항, 4항 큰 의미 없겠고요. 자, 생계급여 가겠습니다. 8조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계급여 내용이고, 두 번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보셔야 돼요. 아까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죠. 부양 의무자하고 뭐예요? 소득 인정액이죠. 자, 생계급여 수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이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에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건요. 마지막이에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그 수준을 정하라. 그래서 그거보다 안 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주라는 거예요. 100분의 30이라는 게 여기서 키워드예요. 100분의 30. 기억하시고요. 자, 4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뭐 읽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조의 사망, 8조의 사망. 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됐고, 자, 그다음 나머지 됐고요. 그다음에 8조 2 갑니다. 부양 능력. 자, 부양 의무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아까 그 8조의 2에 보시면 부양 의무자가 없다.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혼자니까 일촌이 없죠. 없는 경우고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연로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중증 환자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요. 한번 보죠. 부양 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 능력이 없는 걸로 본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1번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 부양 의무자 자체가 재산이 없는 경우예요. 됐죠? 두 번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 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존속이나 또는 그 중증 장애인 직계 비속을 자신이 부양하게 되면 부양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고요. 세 번째,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양받을 수 없다. 자, 2항 갈게요. 부양 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물론 여기 얘가 지금 7, 8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아들이 있는데 군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군대 갔는데 어떻게 부양을 하라고 그러죠?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는 교도소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양 능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부양 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즉 군대 간 경우. 두 번째, 부양 의무자가 해외 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이민 가버렸어요. 그런 거. 세 번째, 부양 의무자가 자, 거기 뒤에 보시면 돼요.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 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경우. 어려운 거 없죠? 네 번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섯 번째, 부양 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예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여섯 번째, 부양 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다음 7번째, 요거 좀 주의하십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부양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본다면 저 부모님 부양 안 할래요 이러면 뭐 불효자가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둔 취지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에 아들이 있는데 뭐 노모 어머니를 안 보살핀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부양을 못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명시적으로 저 부양 안 합니다 하면
여기에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상 정리한다면 이 부양 의무자가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